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을구는 집의 담보와 채무사항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을구가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의미하며 대출이 없는 것이 좋지만 거래가격의 7-80% 내외인 근저당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과거에 설정되었다가 지워진 흔적이 있다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사이에도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거래에서는 계약 전, 잔금일, 전신고 후 3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16일 브라질 국제투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환율과 금리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헤와라 대비 원화 환율은 250원대로 연초 대비 헤아라 가치가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환차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 브라질 농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부진해 헤아라 가치는 연말까지 더 하락할 전망입니다. 금리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기준금리는 10.5%로 높은 편이지만 최근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고 동결되면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국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일기예보가 자주 틀리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공기의 흐름이 변해 호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얼마 전 군산에서는 시간당 145ml의 비가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호우가 이제는 더 빈번해졌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대기온도가 상승해 수증기량이 많아졌고 고위도 지역에 차가운 공기가 열대 지역의 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기상 조건이 급변하고 예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극한 호우는 더 자주 발생할 것이며 장마도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 이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미 몇몇 기업은 계속 고용을 도입했습니다. 현대차는 정년 후 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KT와 크라운 제과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계속 고용제도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과 정규직만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업무와 생산성에 따라 급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긴 금액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1.7%입니다. 월급으로는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각각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물가 상승률 2.7%에 비해 인상률이 낮아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가 임금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에서도 약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관은 왜 필요한 걸까요? 금융거래 시 계약을 통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일일이 조건을 정할 수 없기에 미리 정형화된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마련합니다. 약관에는 금융상품의 목적, 기간, 안정성, 수익성 등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거래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절차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고 있으며 표준 약관을 제정해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를 줄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컨 유형에 맞게 사용하기. 정석형은 강하게 켜고 빠르게 끕니다. 인버터는 희망 온도로 계속 켜둡니다. 둘,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에어컨과 선풍기는 함께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선풍기를 에어컨을 향하게 또는 등지게 두어 냉방 효과를 높이십시오. 셋. 에어컨 필터 청소. 필터는 2주에 한 번 청소하여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넷. 실외기 덮개 씌우기. 실외기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면 전력 효율이 높아집니다. 가계약은 마음에 든 매물에 먼저 찜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는데 가계약은 그 일부인 30에서 100만 원 정도 먼저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매물이라면 계약금은 500만 원이 됩니다. 가계약과 계약은 사실상 같습니다.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구두계약이든 서면계약이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가계약도 정식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말로만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하자는 의사를 주고받았다면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내는 순간 사실상 정식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령층이 재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어 현금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연금은 집이나 부동산을 팔아 그 차익을 연금으로 받아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을 팔고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됩니다. 대상자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도 후 6개월 이내 연금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연금화가 노인 빈곤율을 14.2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요즘 새 차를 사면 자동차 스마트키를 2개가 아닌 1개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인데 스마트키는 자동차 문을 열고 창문을 내리고 시트를 조정하는데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새 차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대기 시간이 더 깁니다. 심지어 대리점의 전시 차량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 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고차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팔지 않으면서 중고 매물이 줄어들었고 특히 친환경 차량과 출시 3년 이하의 차량은 중고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전제품용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상황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차 산지 5년이 넘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차를 등록할 때 구입한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에 차량을 등록되면 만기일에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하며 소멸시효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환급은 자동차 등록지에 있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은 신한은행, 대전, 세종은 하나은행,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 각 지역은행, 그 외 지역은 농협은행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0cc 미만의 경차나 2023년 3월 이후에 구입한 1600cc 미만의 차량은 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며 공채 할인을 받았다면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 있지만 일부 집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법인이 소유한 주택, 가족 소유의 집 등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은 집을 계약했다가 나중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품에 따라 임대인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대출 상환 조건이 까다로워 임대인이 대출을 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할 때 중개인과 대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릉이를 타다가 다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따릉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릉이를 빌린 후 반납할 때까지 자동으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에 가입되며 무료로 보장됩니다. 우연한 사고로 치료 시 최대 300만 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릉이 결합으로 인한 사고는 최대 1억까지 보장됩니다. 사고 발생 시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릉이 이용 중 사고 시 꼭 보험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사 월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수수료는 약 1%입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와 월세 납입 정보를 카드사에 제출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절차가 간편하지만 수수료가 4에서 9%로 높습니다.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오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폭염으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이 소매 가격이 13,000원을 넘기며 1년 전보다 42% 올랐고 배추와 같은 다른 농산물 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축 폐사도 증가해 물가 전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물가가 계속 오르자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된 2%대이지만 부동산 대출 수요와 미국의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 세우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말이 흔해졌습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예산을 세우면 낭비를 막고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과소비나 충동 구매로 자산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 꾸준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를 예측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가계부나 용돈기입장을 활용해 자신의 소비를 평가하십시오. 결산을 통해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십시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내년까지 8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물량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 비아파트 주택정책. 빌라 같은 비아파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아파트 청약을 위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빌라 구매 시 세금 혜택도 제공되며 소규모 건설업자에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셋,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도입.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시적으로 최대 용적률을 330%까지 허용해 주택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성공하면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4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왜 주가가 오를까요?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면 왜 주가가 오를까요? 경영권을 지키거나 뺏기 위해 회사 지분, 즉 주식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높아지면 주가도 오르게 되죠. 주가는 도전자가 경영권을 노리기 시작할 때,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때, 그리고 기존 경영진에 맞대응할 때 3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다툼이 끝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SM의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서 급락했죠. 경영권 분쟁 중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기업의 내재 가치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금투세는 아예 폐지되거나 최소한 3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예된다면 사실상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도 현재 5억에서 7억 또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헬시 플레저 열풍이 불면서 설탕을 낮추거나 없앤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제로 탄산음료는 이 트렌드의 시작점으로 시장 규모가 2020년 294억 원에서 2022년 3,683억 원으로 약 4배 성장했습니다. 올해 편의점 탄산음료 매출 중 절반 이상이 제로 제품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로라는 이름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로슈가는 100ml 기준 당류가 0.5g 미만이면 표기할 수 있고 제로 칼로리는 4kcal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또 제로슈가 제품에는 인공 감미료가 사용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당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중 일부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악용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로 환불 안내를 하지 않으니 환불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모두 피싱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면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이트로 연결되어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합니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싱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환불 관련 문의는 직접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카드사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링크를 클릭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와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예상보다 높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비주거형 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율은 0.9%로 주택의 0.3에서 0.5%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수수료율이 0.4%로 낮아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고 전용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인 오피스텔 계약에서는 거래금액이 1억 원이 되며 수수료율 0.4%를 적용하면 최대 4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최저임금도 성인과 동일하게 올해는 9,860원, 내년에는 1만 3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기간인 경우 3개월까지는 9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계좌입금은 가능하지만 물건이나 포인트로 대체돼서는 안 됩니다. 약속된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한 번에 받아야 하며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커피값을 아끼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텀블러 사용으로 포인트 적립. 커피 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한 잔당 300원의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저렴한 커피 쿠폰 구매. 니콘네콘 같은 앱에서 커피 쿠폰을 정가보다 약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셋, 통신사 혜택 활용. 통신사 멤버십으로 1+1 혜택을 받거나 일부 요금제에서는 매달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합니다. 강남 지역에 로또 청약 아파트가 올 하반기 연달아 등장할 예정입니다. 로또 청약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가 있으며 분양가는 23억 원으로 최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후분양과 높은 초기 자금 부담. 후분양으로 인해 3개월 내에 8억에서 10억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자금 동원이 가능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둘, 분양가 상승.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해 시세 대비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 높아진 당첨 커트라인. 청약 당첨 점수가 높아져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9월부터 월 인정 납입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편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은 보험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여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으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이 오르지 않아 연금 보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곧 정식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도 본인 외에 타인이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 수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 금액에 따라 10에서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전월 실적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전월 실적을 충족해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전월 실적은 보통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제일이 달라지면 전월 실적과 실제 결제 금액의 기간이 어긋날 수 있어 실적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결제일을 14일로 맞추면 카드 결제 금액과 전월 실적의 기간이 동일해져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제일 변경은 카드 사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파킹 통장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은 금리가 높은 수시 입출 금식 통장으로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보관하기에 적합합니다. 현재 1금융권의 파킹 통장 금리는 3%대 초중반, 저축은행은 최대 7%에 이르며 이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들이 파킹 통장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낮을 때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예금 잔액을 늘리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큰 금액을 예치하거나 신규 교곡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중고거래로 연매출 500만 원 이상을 올린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525명이 이 기준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큰 거래 규모를 가지게 되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6일 신청분부터 금리가 0.2%포인트에서 최대 0.4%포인트까지 오릅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주입 구입 자금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2.35%에서 3.95%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는 1.7%에서 3.3%로 올라갑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1%대로 유지됩니다. 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 디딤돌 대출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작년의 2배 수준입니다. 또한 청약통장 금리도 9월부터 2.8%에서 3.1%로 인상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반려견 상태에 변경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병원 등 지자체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구청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9월까지 잦은 신고 기간이 진행 중이며 이 기간 동안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10월부터는 각 지자체의 집중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 가격이 급등해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하며 30g도 안 되는 금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금값은 약 30% 상승했고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전자산인 금이 전년과 같은 정세 불안 속에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부채 증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이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와 중동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값은 더 오를 전망이며 투자 기관들은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가 대출금리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기존 최대 3억 2,900만 원 대출이 2억 8,700만 원으로 약 12.7% 줄어듭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20리터 기준으로 전라남도가 352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부산이 776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서울은 490원, 경기도는 603원 등입니다. 지역별 쓰레기 처리 방식과 봉투 제작비 차이로 가격이 다르며 타지역 봉투를 사용할 경우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타지역 봉투 사용 허용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암 백신이 미국 등 7개국에서 mRNA 기술을 이용한 임상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사용하는 2030년쯤으로 예상되며 성공 확률은 아직 낮고 비용도 높습니다. 그러나 폐암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다른 암에도 적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큽니다. 우리 정부는 2028년까지 mRNA 백신 기술 국산화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은 주택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됩니다. 예를 들어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민주택은 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민간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표적입니다. 민영주택은 공공지원 없이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지역이고, 민간택지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방식으로 민간에서 개발한 지역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 중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릉이 이용 시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고 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치료비. 우연한 사고 시 300만 원 한도로 보장, 본인 부담금 10만 원. 둘, 배상 책임. 타인의 신체나 재물 피해 시 200만 원 한도, 본인 부담금 10만 원. 셋, 사망 후유장애.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2천만 원 보장. 넷, 따릉이 결함 사고. 본인 및 타인의 신체와 재물 피해 시 각각 1억 원, 3억 원 보장. 사고 발생 시 DB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약 4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6가구, 서울 동작구 옛 수방사 부지에서 39가구가 본청약으로 분양되며, 서울 관악구 남현지구와 영등포구 신길 15구역 등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됩니다. 올해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0.66대 1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 제한된 공급 물량, 그리고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인기 지역에 대한 높은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오르며 나이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연금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의무가입 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65세로 연장됩니다.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로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8월 26일까지 참여 가능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정부24 앱 설치. 둘, 홈 화면에서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클릭. 셋, 간편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넷, 세대주 정보와 주소 등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실조사를 피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공동 명의로 만들면 예금주는 대표 1인이 되지만 소유권은 명의인 모두가 가집니다. 각자의 지분을 따로 조정할 수 없으며 계좌에 있는 돈은 명의인 모두의 공동 소유입니다. 결제나 인출은 명의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카드를 발급해 결제하거나 인출할 수 있지만 자동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공동 명의인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재산 압류 시 계좌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과 금융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부가세 10%를 요구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고,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10% 요구할 수 있지만 현금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은행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과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지방은행도 1금융권입니다. BNK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은 1금융권에 속하며 신용점수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방은행은 수도권에 영업점이 있고 인터넷 모바일 뱅킹도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 지방은행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높고 대출 금리는 낮은 상품을 선보이며 중조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도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봉의 1.5배에서 1.8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소득 이하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도 문제입니다.
5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569조 원으로 한 달 만에 9조 원이 증가했으며 신용대출도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이 금융권 대출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고아라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조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3년 4월 이후 발생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2016년 법 시행 이후 8년 만에 첫 인상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존에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식사비 한도만 상향됐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선물의 한도는 여전히 명절 30만 원, 평상시 15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대출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추가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도 전체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한 금액에만 이자가 붙으며 빌린 기간에 따라 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갚으면 일반 대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빌리면 이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이 필요합니다. 저축은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과정으로 대개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적금이 유리합니다. 시중 금리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비과세 예금이나 세금 우대 저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축은 원금 손실 위험이 적어 안전하지만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층간소음, 택배, 불법 차량 등 익숙한 주제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고 링크에 접속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문자로 인터넷 접속 URL을 보내지 않으니 익숙한 내용이라도 함부로 클릭하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로 접속했을 경우 즉시 인터넷을 차단하고 112나 1332에 피해를 신고하십시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돈을 가로채는 딥페이크, 딥보이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소리 합성은 말투와 톤까지 유사해 실제 음성과 구분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도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긴급하게 돈을 요청받았을 때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화를 끊고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과 미리 암호를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에 개인정보나 음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릴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하고 112나 1332에 신고하십시오. 지난주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전면전 양상으로 간다면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벌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수입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중동 전쟁은 유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오르게 됩니다. 즉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 고물가를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종소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9월 19일 미국 기준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0.5%포인트 하락해 5%가 되었습니다. 물가는 안정된 반면 실업률이 4.4%로 상승하면서 고용시장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올해 말까지 추가로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말에는 금리가 3% 중반대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국채 발행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금리 상태에서는 국채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반전세 보증금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증금만 기준이 맞으면 대출 보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은 보증금 약 1억 원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때만 보증이 가능한데 만약 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월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변화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고액 월세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일부 사례에서 고가 아파트를 반전세로 임차해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 경우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물가가 소득보다 약 2배 더 빠르게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4년 2분기 기준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81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 8.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4% 상승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지수는 18%나 올라 근로소득 증가율의 2배를 넘었습니다. 또한 실질임금은 3년째 하락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은 작년보다 0.4% 줄어든 354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물가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연공서열제와 같이 고정적인 임금체계로 인해 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도 소득 증가를 억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경차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차 사랑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됩니다. 혜택은 휘발유와 경우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중고차나 수입 경차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화물 경차는 해당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가구당 경영 승용차와 승합차 각 한 대씩 적용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경자 차량, 법인 또는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카드 신청은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중국도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여부는 당장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를 우려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금리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낮아지므로 장기금이 선호될 수 있고 대출 금리도 고정금리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후 대출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시 역시 금리 인하로 인해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변동이 커지면 변동성도 높아져 투자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분산 투자와 같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자금을 나눠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과 같은 안전한 상품부터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위험 자산까지 다양하며 각각의 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수익성 높은 자산과 안전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자산을 여러 분야와 기관으로 나눠 투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는 투자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자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할부로 물건을 구매할 때 매달 원금뿐만 아니라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 무이자 할부 활용.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할부 기간 선택.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2개월 또는 5개월처럼 가능한 짧은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 할부이자 계산기 사용. 카드사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할부이자 계산기를 사용해 예상이자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까지 스팸 문자 신고 및 탐지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스팸 문자가 급증한 이유는 몇 가지 주요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제도는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면 문자 중개 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 이후 인증을 받지 못한 일부 영세 업체들이 인증을 받기 전 대량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00여 곳의 문자 재판매 사업자 중 27곳만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둘째,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보안 문제로 인해 계정 해킹이 자주 발생하며 이를 통한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스미싱 기술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하여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공시가격 제도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시절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세금과 복지세대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지며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웠으나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시세가 오른 만큼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며 지역별, 주택 유형별, 가격별로 적정성을 평가해 공시가격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상금과 인세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약 14억 3천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편 작가가 책 판매로 받는 인세는 책값의 10% 정도이며 이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 3%와 주민세 0.3%가 징수됩니다. 총 3.3%가 세금으로 적용되는 셈인데 작가는 사업자 등록 여부나 개인, 법인 사업자로 활동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번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선출하는데 선거 비용은 그 규모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 4,39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투개표 인건비와 시설비용에 2,810억 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부담액에 1,072억 원, 정당 보조금에 502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후보자들은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에 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10에서 15%는 50%를 돌려받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 1인당 최대 약 39억 원까지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총 선거관리비는 약 480억 원, 선거비용 보전 비용은 약 1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0월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와 자영업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가계는 연간 약 3조 원, 자영업자는 약 1조 7천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리가 즉시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금리가 낮아졌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이 쉽게 대출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여서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나타나는 전망이며 소비와 투자의 증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4년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17을 기록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지수 역시 118.9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년 만에 월세가 85만 원이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DH 자이개포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235만 원으로 거래되었는데 이는 2월의 월세 150만 원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월세 가격이 오르는 주요 이유는 대출 규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월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가 2024년 10월 15일 기후동행카드 당기권을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특히 유용한 교통권입니다. 기존 기후 동행 카드는 30일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기권은 짧은 기간 동안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릉이 자전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금액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1만원 등으로 7일권은 2만원입니다. 사용은 충전일로부터 시작되며 서울 지역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는 서울시 교통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첫 해에만 약 5,5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서울의 주요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피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차량은 도로에 세워둔 채 대피해야 하며 가족과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와 대피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의료체계와 식량 공급이 붕괴되면서 전염병 위험이 커집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처럼 심각한 위생 문제와 의료품 부족으로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 후에는 신속한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구조 골든타임은 48시간 이내이며 유니세프와 같은 구호단체들이 긴급히 지원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3가지 주요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첫째, 지난 9월 23일부터 청약통장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어 최대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기존 금리가 적용됩니다. 둘째,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한 달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청약 시 납입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일부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11월로 연기되었으며 미리 선납한 사람들은 25만 원씩 다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09년 5월 이전 가입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존 이력은 유지되지만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 전환 기회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주어집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존 연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르며 월 급여로는 13개월 차에 250만 원, 46개월 차에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을 받아 1년 육아휴직 시 최대 2,4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허용 규정도 강화되어 사업주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 금액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재택근무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서울시가 시니어 레지던스, 즉 고령자 친화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폐교 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6곳의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도봉구,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 주거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시니어 레지던스 비율이 0.1%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실버타운 규제를 완화해 사용권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고 분양형 실버타운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대학, 폐교, 숙박시설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으며 용적률 규제도 완화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고령자 주택 공급을 연간 3,000채로 확대하여 리츠가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보유한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화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계약된 금융사에서만 옮길 수 있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이 가입한 IRP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에 따라 A사에서 B사로 바로 옮기지 못할 경우 A사의 IRP로 이동 후 B사의 IRP로 이전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를 변경하는 이유는 수수료 절감, 더 많은 금융상품 선택, 실시간 ETF 거래 가능성 등입니다.
수수료가 낮거나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로 옮기면 퇴직연금을 보다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부담이 되며 하루 평균 약 11만 원이 듭니다. 기존 보험으로 의료비는 충당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실손보험이 되지 않아 추가 비용 부담이 큽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에 이르며 이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 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 시 간병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개인 간병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간병비 보험을 선택할 때는 간병인 사용일당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시 보험 계약 기간, 갱신 기간, 보험료 납부 방식과 보장 시작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을 시작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 시 집주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전세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용평가는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합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전세 사기 이력이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임대인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부족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최근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문제도 잦아지며 전세 대출이 쉽게 승인되던 구조가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직구가 늘면서 가품, 즉 짝퉁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가품 수입품은 시가 기준 약 2조 90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루이비통, 롤렉스, 샤넬 등의 명품 브랜드가 많이 적발되었으며 가방과 시계가 주요 품목입니다. 가품 판매자는 상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상표권이나 전용 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품임을 알면서 구매하거나 재판매를 시도할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고 있고 현재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위고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월 비용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들며 미국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위고비는 식욕억제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을 주사해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1년 넘게 꾸준히 사용하면 평균 15%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용 시 근육과 지방이 함께 줄고 일반인이 사용하면 탈모나 췌장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중단하면 요요가 올 수 있으므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으며 식약처는 불법 판매와 오남용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세금 포인트 제도가 시행되어 세금을 납부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 전 납부 시 10만 원당 1포인트, 고지서 후 납부 시 10만 원당 0.3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 사용처로는 하나, CGV 영어 할인이 됩니다. 2포인트로 2,000원 할인이 가능하며 전국 CGV에서 주중 주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 관광지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세종수목원 등에서 1포인트로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상품을 5% 할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넷,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2포인트로 평일 업무 시간에 비즈니스 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 돌봄 수요가 늘면서 요양보호사 같은 분야에 60대 이상 여성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1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약 33%를 차지하며 1년 사이 1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비율이 53.7%로 비정규직 중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특히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중이 66.6%로 많은 이들이 고정 근무 시간 대신 유연한 근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도 204만 원을 넘어섰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어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초보자도 가능한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한 이커머스 피싱 사기가 증가하며 피해자 1인당 평균 783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간단한 리뷰 작성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뒤 신뢰를 쌓아 거액을 요구하고 사라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 업무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의심하십시오. 선금 요구 시 100% 사기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계좌 이체만 가능한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급락하며 슈퍼 엔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금리 인상과 금융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며 엔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금리를 0%에서 0.25%로 인상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엔화 약세가 지속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원화에도 영향을 미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11월 12일 빼빼로데이는 공식 기념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인기 있는 데이 마케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 마케팅은 특정 날짜를 기념일처럼 활용해 판매를 촉진하는 기법으로 빼빼로데이는 그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빼빼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11월 한 달에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집중될 만큼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빼빼로데이가 토요일에 겹치고 한파가 닥치면서 매출이 19% 줄어든 바 있습니다. 11월 11일은 농업과 쌀 소비를 촉진하는 가래떡 데이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광군제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휴전일을 기념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쇼핑 행사나 기념일로 11월 11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 마케팅을 활용한 기념일은 경제적 효과가 크며 특히 빼빼로데이와 광군제는 기업에 큰 매출을 안겨주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며 시장에 큰 변동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래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으로 미국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화석 에너지 개발 공약으로 인해 미국 에너지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 하락도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나라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제한과 관세 인상 공약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강달러 현상이 유지되어 우리나라 금리 인하 결정이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 부담이 늘어나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선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해군 함정 수리와 같은 분야에서 한계가 있어 향후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해양 방위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오션이 최근 필라델피아 존소를 인수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어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4대 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은 퇴직 후 소득 감소를 대비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합니다. 이들은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여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납부하여 재원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고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 구조를 통해 은퇴 세대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필요한 이들에게 소득을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4대 사회보험은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면 먼저 자금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보통 보증금의 60에서 80%까지 가능하므로 본인의 자산과 대출 한도를 고려해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산에 맞는 집을 찾고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인합니다. 대출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싶다면 은행에 상담을 받거나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하고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변동 및 근저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한 뒤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된 대출금은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며 남은 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면 됩니다. 작년 기준 장래 비용은 평균 약 1,800만 원으로 준비 없이 맞이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장례 서비스 비용으로 장례 절차와 차량 운전 등을 포함해 약 500만 원이 듭니다. 둘째, 장례식장 비용으로 빈소와 안치지 사용료, 조문객 음식비가 포함되며 3일장 기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장지 비용으로 화장이나 매장 선택에 따라 봉화남 또는 봉분 공사비가 추가됩니다.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리 상조에 가입해 월 3만 원 정도의 납입금을 통해 비용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서류가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됩니다. 실손 24입을 통해 사고 이용과 진로 내역을 선택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210곳의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내년에는 4,2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로 보험금 청구가 훨씬 간단해질 것입니다.